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대 부자 수업 야무지게 모으고 똑똑하게 투자하자를 출간한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소비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대부분이 문제가 발생된 뒤에 구제보다는 사전에 제대로 된 교육이 있으면 훨씬 많은 문제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거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대란 때 이때부터 좀 붐이었긴 한데 여전히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가장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서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직접 콘텐츠 만들고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금융교육의 강사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돈 관리 교양 수업을 맡아서 하고 있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군인, 사회초년생 등등등 직접 만나면서 금융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만 시간 이상 강의하고 한 2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금융에 관심은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막막해하는 20대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현장의 고민과 질문을 바탕으로 리얼, 찐으로 20대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구조를 쉽게 현실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어디서 찾느냐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고 유튜브에는 대부분 자극적이고 투자 정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작 20대한테 필요한 돈 관리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컨텐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현장에서 만난 20대들은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돈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금융의 기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이해력 수준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조금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스킵되는 경향이 있고요.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도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점프해서 올라오면 중학교 지식 정도를 가지고 돈에 대해서 뭔가 돈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미스매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적금 금리가 그렇게 다양한지 몰랐어요. 체크카드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더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주식 계좌는 있지만 적금 계좌를 만드는 것이 더 신기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돈에 대한 기본기가 조금 더 약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돈 관리의 기본기는 돈 관리라는 것은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불리고 빌리고 나누고 지키기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잘해야지 돈 관리를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대는 그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소득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20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업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네트워크를 쌓고 하는 그것이 대학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한 다음에 소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출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걸 줄이고 돈을 뒤로 넘기는 거.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나의 몸값을 키우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걸 줄이는 지출 관리 그리고 돈을 뒤로 넘기는 저축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군부대를 가다 보면은 대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러 돈 관리 영역 중에서도 대출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이렇게 모아둔 돈을 망가뜨리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출도 돈의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탄탄히 갖춰둔 후에 돈을 좀 불리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에도 이 만다라트를 소개할
했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그 금융 역량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1,000만 원 모으기, 5천만 원 모으기 이렇게 액수가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까지도 잘 모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으로 뭐 할 건지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목표뿐만이 아니고 인생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계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진 20대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급급하게 빨리빨리 사느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수업 시간이던 좀 긴 호흡으로 하는 시간에 만다라트를 가지고 해봤더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트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인 행동 단위로 쪼개서 실천해주는 구체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만다라트는 일본 야구 선수 오타니 야구 선수의 고등학교 시절 만다라트가 블로그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선수가 고등학교 때 작성한 만다라트의 가장 핵심은 구단 드래프트 1순위 지명 이렇게 해놨대요. 그거를 딱 가운데 두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몸 만들기, 제구력, 멘탈, 인간성, 운, 변화구 이런 하위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하나하나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성 방법은 한 3년, 5년 너무 길지 않은 목표를 딱 가운데다 두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를 각각의 이제 네모칸에다가 가운데다 8가지를 쓴 다음에 그 8가지 하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들을 다 실천 계획들을 작성을 해 나가다 보면은요. 쓰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꼭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하면은 내 인생이 점프업이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요. 그 칸을 꽉 채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멈출 수가 있는데 그거를 멈추지 말고 꽉 한번 시간을 내서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20대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상 관리가 핵심이구나. 아주 먼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았더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 현실로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목표 중에서 돈과 관련되지 않은 목표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돈과 관련된 목표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 설정과 돈 관리가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부자 되기 이렇게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를 모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와닿지 않는데 그거를 조금 더 기간과 액수 같은 것들을 설정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실행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모으기 그러면 또 단순히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90세 1억 이러면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목표도 마찬가지지만 돈과 관련된 목표는 기간과 액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1억을 모을 거야.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렇게 모아야 되면 내가 월급에서 몇 %를 모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과 액수와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간과 액수 말고 목표를 설정해야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6개월 동안 알바를 해서 학교 근처에 보증금 월세를 이렇게 하는 정도의 돈을 모아서 제가 빨리 조기 졸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안전하게 모아야지 그 뒤에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과 액수와 목표 설정을 잘 해야지 나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세팅을 해야지 나의 인생도 무난하게 잘 설계가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수업을 듣고 싶다 이렇게 했다가 가장 놀래고 가장 의미있고 제일 인사이트가 컸다 이런 거는 본인의 카드 내역서를 분석해서 얼마 썼는지를 리얼하게 들여다보고 충격을 받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모으고 불리는 거에 앞서서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내역서를 딱 들여다보고 나만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식비, 외식비, 뭐 카페, 편의점비, 뭐 교통비 등등 나눌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얼마 썼는지를 다 더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독 많이 쓰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럼 내 소득에서 이만큼 쓰면 안 되는구나, 요거를 이렇게 줄여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내 소득 대비 한 달에 얼마 써야겠다 라는 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출 관리에서는 리얼하게 들여다보고 그 예산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요, 그런 예산 설정하고 지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당장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를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요,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로 저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다 들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액수가 너무 작은 거죠. 소득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로 저축하는 거는요, 저축이 아니고 쓰다 남은 돈이거든요. 저축은 내 소득에서 요만큼만 써야겠다 라는 예산을 설정하고 나머지 목표별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출하고 그 뒤에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 저축으로 빼버리는 거죠. 자동이체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예전보다 지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되게 슬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슬퍼요. 쌓여지는 즐거움을 알면은 계속 잘 되거든요. 그래서 선 저축 후 소비가 순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순서만 바꿔도 뒤에 공 하나가 더 붙게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돈 모으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 저축 후 소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막강하다는 걸 반드시 알고 예산 설정하고 그 나머지를 먼저 저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적금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적금 금리가 은행별로 다 다르잖아요. 내가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가장 높은 금리의 예적금을 취급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이자를 많이 주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예금, 적금, 대출 그런 금리가 주르륵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금리가 높은 데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지출 관리를 할 때는 1금융권 은행권 통장을 하나,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요. 또 서브로 특별 지출 통장을 따로 1년에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하게 목돈이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따로 모아두는 게 좋거든요. 따로 모아두지 않으면 생활비 대출이 돼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따로 통장을 만들어 놓는데, 1금융권 은행권의 보통예금 통장은 주로 금리가 0.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 보면은 23원, 17원 이렇게 찍힌 것들이 보통 예금 금리인데, 금리도 적게 주는데 만드는 이유는 편해서죠. 계좌이체, 자동이체 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특별 지출로 나가야 되는 것도 따로 모아두긴 하지만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예금처럼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은행의 0.1%보다는 많이 주는 그런 통장들이
은행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이런 데는 휴대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이잖아요. 거기도 진짜 은행이 맞고 보통예금 통장 종류가 많은데요. 1%, 1.6%대 보통예금 통장이지만 그렇게 금리를 주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추가로 만드셔서 급하게 목돈이 나가는 거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새 이제 CMA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증권사의 보통예금 통장 같은 게 CMA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한 2%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단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대형 증권사는 망하지는 않을 터이니 너무 작은 증권사 빼고는 무난하게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금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인이란 사이트 활용하시면 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적인 금융 상품들이 적금, 청약, 대출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적금 계좌도 괜찮으면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긴 것들은 리스크가 있지만 투자 통장도 만들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목표와 기간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통장을 세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된 정책 금융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청약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는데요. 청년의 기준은 소득과 나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34세까지를 보통 청년으로 보고 군대 갔다 오면 플러스 18개월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은 청년 금융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가입해야 되는 순간에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 금리에 조금 더 얹어주는 건데 그런 거는 내 소득 말고 우리 집 소득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 지원금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집 소득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금융상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적인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 소득 이런 데에서 세금을 15.4% 안 떼고 그냥 다 너 가져 이런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시중의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매칭 지원금을 추가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금리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셨다가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면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도 있고요. 적금도 있고 대출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막 바꿔서 출시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이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의 무기는 절대 자산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무기인 건데 제가 이제 20대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데이터를 이제 7년 이상을 쭉 몇천 명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보물 같은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자산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무기가 아니고요. 나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기본기를 잘 실천을 하면서 시간의 힘으로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는 모든 연령대를 비교해서 연봉이 제일 낮은 시기잖아요. 그때는 연봉이 제일 낮으니까 내가 이제 처음 돈 벌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쓰고 연봉 높아지고 하면은 바짝 많이 모으고 불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 10%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달 100만 원씩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득이 높아져서 20만 원씩 10년 바짝 하는 경우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원금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자의 이자가 불리는 복리의 10%를 계산을 하면 100만 원씩 20년 투자하면 원금은 그대로지만 이자의 이자가 불리는 게 한 5억 1,6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0만 원씩 10년 바짝 투자하면은 이자의 이자가 불리는 게 1억 8천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낮아도 먼저 시작하는 거 조금이라도 돈 관리를 빨리 해서 시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나이지만 또 금방 30 되고 40 되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본격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가 굉장히 뒤로 늦춰지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 30살에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한 3년 5년 신나게 써서 한 35살부터 내가 돈 관리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랑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바짝바짝 모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40을 맞이한 그 경우랑은요, 한 40살 되면은 자산의 격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빨리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잘 만들고 시간의 힘으로 안전하게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투자에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시도를 못해서 몇 천만 원의 자산이 있지만 보통 예금에 그냥 들어있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그 돈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예금 계좌에만 한 8년째 있거나 아니면 청약 통장에 몰빵으로 가 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짧은 거는 안전하게 예적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으로 가야 되지만 좀 장기적으로 3년 이상 정도의 경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일부 담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 돈을 계속 찍어내고 물가가 상승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내 돈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을 거야. 또 안전한 선택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소한 물가 상승 이상으로 내 돈을 방어하는 어떤 금융자산에 옮겨놓는 정도가 똔똔이 되는 거죠. 목표가 좀 긴 거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 상품에 일부 갖다 놓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투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의 여유는 조금 있는 경우 리스크가 높은 잡코인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원금이 그대로 손실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직접 산다. 이러면 직접 투자잖아요. 근데 내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수수료 좀 줄게. 요것 좀 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간접 투자고 이런 간접 투자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펀드 매니저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연봉 엄청 주면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조금 공격적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들이 많았는데 공격적으로 만들어 파는 펀드를 그 액티브 펀드 이렇게 말하고요. 미국에서 주가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파는 금융 상품을 만들었어요. 지수 추종 펀드를. 근데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욕을 먹었대요. 와, 니네 머리 안 쓰냐?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만드는 거야? 이제 별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리스크도 적고 수익률도 괜찮게 나와서 이렇게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이 복제 상품이 꽤 괜찮은데? 라고 해서 이제 모든 그런 자산운용사에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 팔았는데 그런 것들이 패시브 펀드, 수동적인 주가 지수 정도를 추종하는 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8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을 다 해서 1년에 200개의 회사를 뽑아요. 그걸 지수한 게 코스피 200 지수인데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에 있는 거를 한 주 한 주 사면은 몇 천만 원이 필요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뭐 10만 원대, 현대차 30만 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에 200개가 만약에 K컴퍼니라고 하면 그거를 아주 얇게 슬라이스를 하면은 아주 얇지만 200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주 한 주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살 수 있게 만든 게 ETF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분산이 되고 액수도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원대 가격으로 접근 가능한 치킨 2마리 덜 먹고 살 수 있는 개별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분산돼서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상품 먼저 공부하고 한 주 한 주씩 담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ETF도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ETF의 종류만도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예적금 다음에 ETF 공부하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이 생기면은 아주 일부 개별 주식을 담거나 그런 순서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책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투자에서 위험은 불확실성이고,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투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수 ETF면은 자동으로 분산이 되고, 1년에 코스피 200 ETF면은 200개를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매년 업데이트 돼서 우리가 그냥 주식을 사면은 자동으로 좋은 상품만 사는 거기 때문에 ETF는 금융 100년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금융 상품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시간의 힘으로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요새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게 ISA잖아요. 이 ISA는 뭐냐면 어떤 금융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이것도 정부 정책적인 금융상품 계좌거든요.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막 불리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진 거죠. 요 계좌를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고 불리면 우리가 세금 혜택을 줄게 라고 만든 게 ISA 계좌입니다. 근데 이 ISA 계좌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은행 아니면 증권사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임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중개형,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잘 맞는 그런 ISA 계좌를 선택해서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20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ISA 계좌를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선택을 한 다음에 직접 내 손으로 ETF 사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금융교육이 하고 싶어서 금융권으로 갔는데 채무 문제가 있는 분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걸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한 분들도 엄청 많이 본 거죠. 그분들을 상담할 때는 독촉 전화가 오고 막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가지고 독촉 편지 같은 걸 이제 막 보여주시니까 어렸을 때는 와, 대출은 다 나쁘구나. 나는 집 살 때도 대출 안 하고 사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정답은 아닌 거죠. 미래 소득을 땡겨서 하는데 가치가 있으면은 괜찮은 대출인 거죠.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괜찮은 대출이고요. 감당 가능한 내서 집을 사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는 괜찮은 대출이고, 예를 들어서 미래소득을 땡겨서 했는데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 자동차를 할부로 산다, 이런 거는 매년 차값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대출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고금리 대출,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대출은 아니죠. 그래서 대출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미래소득을 땡겨서 하는 게 가치가 있으면 괜찮은 거,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출, 조금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1금융권에 긴급 300만 원 대출 요 정도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정부 정책적인 청년 대출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학생이면은 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이 제일 저렴하거든요. 아주 급하면 이상한 데서 빌리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휴학생이나 졸업생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뉴스도 정부 정책 대출이니까 그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스나 카카오뱅크의 긴급 대출이 5%대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금융권은 갑자기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은 최대한 급하면은 쓸 수 있지만 빨리 갚는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간관계에 의한 돈 빌림을 했죠. 친구한테 야, 나 10,000원만 빌려줘. 야, 다음 주에 갚을게. 용돈 받으면 갚을게. 라고 했을 때
제대로 갚는 친구가 있고 한 달, 두 달 뒤에 겨우 이제 주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만의 데이터가 쌓여서 얘는 잘 갚는 애, 얘는 다음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고 해야 되는 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용 점수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거든요. 나이스와 KCB라는 데서 우리의 신용 점수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금융권에 팔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출을 해줄 때, 신용카드를 만들어줄 때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우리는 신용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출 하나도 없는 사람, 자산 많은 사람, 연봉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신용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신용 점수를 내는 평가 회사는 이런 플러스 정보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정보들 있잖아요. 연체한 적 있어? 돈 어디서 빌렸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쓰고 있어?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초년생은 대출한 적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평가할 정보가 없어서 신용 점수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초년생, 20대 초반 이런 경우에 나의 신용으로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대출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미지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대출을 굉장히 빨리 접하거든요.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생활비 대출을 조금씩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 관리도 이제 평소에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신용 평가를 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역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의 신용 관리 방법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대출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1금융권 순서로 한다. 그렇게 따지면 연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건전하게 사용한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요. 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1금융권에서 안전하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저금리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과 대출을 금융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금을 하고 저축을 하는 거는 이자를 주기 때문인데 그러면 은행이 뭐 하는 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 은행이 뭐 하는 데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축하는 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초등학생들한테 은행 뭐 하는 데 같아요? 그러면요. 돈 빌려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에요. 은행법을 보면은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주업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나 금리를 생각할 때 이자가 뭐야 하면 저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내가 저금하면 이자를 받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저축을 머릿속에 놓고 이자를 이야기해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빌린 것에 대한 대가가 이자인데 근데 대출을 머릿속에 딱 넣고 이자를 보면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리면 공짜가 아니잖아요. 원금 플러스 빌린 것에 대한 대가, 요게 이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배분이 한 게 금리고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적금 설명했을 때도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넣고 아무 때나 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요거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자를 별로 안 주는 거죠. 0.1%. 그런데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묶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금리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행은 뭘로 돈을 버냐? 예금과 대출 마진 차이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하러 은행에 와요. 그러면 신용대출 한 6% 정도 1금융권은 이자를 내고 그리고 저축한 사람 돈을 거의
비중 있게 활용하기 때문에 너 돈 갖고 돈 잘 빌려줘서 장사 잘했어. 그럼 너도 떼줄게. 그리고 한 3% 떼준단 말이죠. 그럼 3% 남잖아요. 이 예금 대출 마진 차이로 돈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출 권하는 사회, 빚 권하는 사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를 1금융권보다는 조금 더 주죠. 적금 같은 거를. 여기서 3% 주면 거기서 한 3.5, 3.7 이렇게 주고. 그런데 대출 이자는 1금융권 은행권에서는 5%, 6% 신용대출 이자를 주면 저축은행은 한 15% 전후로 팍 뛰거든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으로 돈 장사를 더 많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예적금을 들 때는 저축은행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먼저 한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은행의 그런 사이클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저축할 때는 이런 금리 높은 데서 하는 게 괜찮겠다. 그런데 대출은 1금융권 순서로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정부 정책 대출로 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돈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수업 시간에 하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자동차 사기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사기보다 독립 자금 마련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독립에 대한 주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제 주변을 딱 보면은 이미 만들어진 집이 있죠. 그 이미 만들어진 집에 청년이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 보증금에 매달 달세를 내서 살 수 있는 월세, 그 다음에 집주인과의 개별적인 거래로 2년 플러스 2년으로 렌트해서 사는 전세가 있고 대출 껴서 집을 사는 매매 방식이 있고요. 새로 지어질 집은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당첨이 되면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될지 모르지만 확률 값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약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00만 명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청약통장으로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갈 때는 복지의 개념으로 정부에서 주로 LH에서 만든 그런 공공주택이 있고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자이레미안 브랜드를 가진 민간 건설 주택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청약통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청약통장에서 중요한 건 당첨이 될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라 매달 얼마씩을 넣는 게 나을까 이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청약통장은 2만 원에서 한 달에 50만 원까지 납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금액은 50만 원까지 넣어도 돼. 근데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25만 원까지만 할게. 이렇게 작년 11월에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전세 사기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요 납입 인정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될 거는 2만 원 아니면 25만 원 둘 중에 하나의 금액으로 납입을 하는 게 맞겠죠. 애매하게 10만 원, 15만 원, 7만 원, 30만 원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25만 원이 의미가 있는 거는 LH에서 분양하는 것까지 내가 확률로 가져가겠어. LH에서 일반 분양을 할 때는 납입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1등, 2등을 자르기 때문에 많이 올해 납입을 한 사람이 좋겠죠. 그럴 경우에 25만 원이 의미가 있고요. 소득공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 25만 원씩 납입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25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과도기적으로 10만 원씩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 10만 원, 25만 원 중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LH에서 분양을 많이 한다고 하니 이제 소득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시라면은 매달 25만 원씩 한 5년 정도는 납입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청약통장에도 청년 청약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이면은 바꿔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에도 기준이 소득 나이와 무주택 여부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근데 가입 시점에 요 세 가지 상황이 되면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소득 그 다음에 나이도 34세 플러스 군 생활 18개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은 부모님 집 아니고 내 기준으로 무주택이면은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 없애면 안 되고요. 거기 은행 가셔가지고 청년 청약통장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기존 거가 살아나고 요걸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바꿔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해지율이 높아졌거든요. 뭐 우리는 나이도 안 되고 무주택 기간도 뭐 40 몇 살이 돼야 된다는데 뭐 우리는 의미가 없겠어. 그리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청약통장은요, 일반 공급도 있지만 특별 공급도 있어요.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특별 분양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 상당히 높은 거에 결혼해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 몰빵으로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애지 마시고요. 언제 결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자녀가 어릴 때까지는 이 청약통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해지하지 않고 잘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청년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더 저금리로 대출 상품 연계하는 것까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없어지지 않고 이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갈아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는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월세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월세는 매달 달달이 집을 사용하는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세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래요. 사적인 집주인과 나와의 사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한 거는 갭 투자 때문인데, 집값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익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 투자 방식을 갭 투자라고 이제 불리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이제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집을 사서 전세를 줬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돌려주지 못할 때 전세 사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전세 계약 전에는 이제 그 집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대출이 어느 정도 껴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돈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700원만 주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집의 생활기록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내 전세금이랑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대출 금액이 집값보다 크면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게 거의 뭐 의무화 되듯이 들어놓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세 보증 보험도요, 들 수 있는 게 이미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들고 가야지 보증 보험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보증 보험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계약한 뒤에 보증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보고 문제가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 영역만 잘한다고 돈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지출을 하나도 안 한다? 이게 돈 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축만 한다? 이것도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 지출, 투자, 대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잘해야지 돈 관리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역량들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돈 관리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금융에서는 지식도 중요하긴 한데요. 많이 알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천이 제일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대학행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몸값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투자 공부가 아니고 내 공부를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돈 관리는요, 통장 세팅을 잘 해놓고 지출은 예산 설정하고 지출에 맞게 1금융권, 은행권 통장과 특별 지출을 위한
있는 CMA나 인터넷은행 통장 서브로 하나 만들어 놓고 선저축으로 목표별로 금리가 높은 적금, 정부 정책적인 적금 상품, 목표가 긴 거는 투자 상품. 그런데 여기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ISA 통장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요. 청약 통장도 2만 원, 25만 원 중에 나한테 맞는 액수를 통장 세팅을 잘 해놓고 무던하게 쭉 복리 효과를 불릴 수 있도록 시간의 힘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자산이 아니고요. 자산이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시간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거를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